사돈댁에 안주인이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세상에, 짝이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니 저희 가문의 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실 생각입니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제 딸 다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다인의 행복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감춰왔는지, 그리고 제가 지켜온 평범한 삶 뒤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 딸의 상견례 자리,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상대방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들이 귀한 저희 집에 안주인 없는 집안은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조롱은 제 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은 제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저는 제 모든 힘을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 과연 그 복수의 끝에서 그는 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초봄의 오후였지만 저와 딸 다인이가 마주한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인이는 제 옆에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는 그저 그 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박진우 군의 어머니 차민경 씨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와 다인이를 후둬보았고, 그 시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골적인 불쾌감에 저는 입가에 걸었던 미소를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민경 씨는 격식 있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죠. 그녀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다인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다인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민경 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에 안주인이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세상에, 짝이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니 저희 가문의 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실 생각입니까? 그 오만하고 무례한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저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차민경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아내의 부재를 조롱하며 제가 혼자 다인이를 키워온 시간을 폄하했습니다. 안주인이 없는 집에 저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보내나요? 가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민경 씨는 저까지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안주인 없이 살림꼴이시니 뭘 아시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살아오셨나 보네요.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다인 씨?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인데. 주제 파악이라는 거 하셔야죠. 다인이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더는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쨍그랑. 단호하고 또렷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차민경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 속에서 그녀를 향한 분노가 서늘한 기운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차민경 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 영혼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다인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인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에서 다인이는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가 아닌 거대한 힘을 가진 낯선 존재를 보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했지만 제 눈앞에는 차민경의 오만한 얼굴만 아른거렸죠.
제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제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다독인 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인아,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아빠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단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다인이는 제 분노의 깊이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인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방 안에는 수많은 재무와 투자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다인이에게 저희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뛰어난 안목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익명의 투자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회사를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제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중산층 가장으로 알았지만 사실 저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조종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박진우의 아버지 박준영이 운영하는 유성그룹 관련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인아, 내가 파혼당한 상대 집안, 그 유성그룹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단다. 박준영은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키운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아빠의 익명 투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서류들을 다인이에게 보여주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빠가 투자한 자금이 가장 큰 자금줄이었단다. 박준영 가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배경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기반 자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다인이에게 이제 이 모든 지원을 멈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인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모욕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복수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타인을 짓밟는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요했던 삶은 딸의 눈물 앞에서 무너졌고 저는 이제 숨겨왔던 힘을 꺼내들어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복수는 결국 다인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유성그룹의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투자한 자금의 비중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만큼 거대했어요. 다인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제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조용히 행사해 왔는지 깨닫고 있었겠죠. 저는 이 힘을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의 힘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제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는 바로 승진그룹의 이성민 회장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민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을 이끄는 거물이었지만 저에게는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형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과정에서의 오해로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채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심각한지 형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형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강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선우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저는 다인이가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을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굳이 감정을 섞지 않아도 형은 제 목소리에서 얼마나 깊은 분노를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다인이 상견례에서 차민경이라는 여자가 내 아내의 부재를 조롱하고 내가 홀로 다인이를 키운 것을 모욕하더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형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짧고 명확한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형, 이제 그 회사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익명의 투자자로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형은 제 말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복수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응징임을 알았던 겁니다. 형은 망설임 없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이 단 한마디가 유성그룹의 심장부에 꽂힐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이를 향한 저의 복수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조용한 투자 철회가 유성그룹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박준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었죠. 평소 활기 넘치던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동 승인되던 은행의 대출 연장건이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박준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7일 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탱하던 익명의 거액, 투자금이 더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박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는 그 익명의 투자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 여겼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위기를 넘기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박준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결제를 현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새로 추진하던 계약들은 이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뿌려두었던 자본의 끈들이 일제히 유성그룹의 숨통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승진그룹의 거래 중단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고, 회사의 주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의실에서는 박준영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회사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것만 같아.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 치밀한 계획은 유성그룹의 동맥을 서서히 막아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유성그룹이 단순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자신이 일구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차민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무너지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처럼. 그 말을 들은 차민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끔찍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견례에서 찻잔을 내려놓던 저의 서늘한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유성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무렵 저는 차민경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가장 날카롭게 빛나던 곳, 바로 사교계였습니다. 저는 오랜 지인인 한정아 사모님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차민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과거 어려운 시절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말해주었죠. 민경이가 한때는 참 어려운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 말은 조용한 파문이 되어 사교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은 차민경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수군거림이 되어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차민경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모임에 참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부인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차민경은 당황했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은 이제 그녀의 사회적 지위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녀는 평생 쌓아 올렸던 허영의 탑이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민경은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겠죠.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강남 부인 모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상견례 날 제가 내뱉었던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차갑고 고요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녀의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평범해 보이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일까? 그녀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차민경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아들 박진우의 질책이었죠.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다인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차민경은 당황하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물었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민경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엄마의 체면, 엄마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인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차민경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진우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차민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이다인 씨 아버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차민경이 부정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인 씨와 아버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다인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차민경의 심장을 울리는 천둥소리 같았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차민경의 뇌리에는 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을 겁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차민경은 더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죠. 일주일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차민경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문을 열고 나서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그녀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물었습니다. 차민경은 겨우 입을 열어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었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민경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였죠.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장님이 하신 일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차민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인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안주인 없이 살림 꾸려온 것을 조롱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진우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그때 어머니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차민경과 진우가 떠난 후 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승진그룹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비서는 이성민 회장님께서 유성그룹과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차민경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차민경은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희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차민경과 진우는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다인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승진그룹 이성민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저희 친형임을 밝혔습니다. 다인이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저희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인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다인이가 상처받은 걸 이 아빠는 참을 수가 없었어. 다인이는 제 품에 안겨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인이는 비록 박진우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인이는 진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다인이는 마당에 앉아 겨울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인이는 저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다인이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힘은 딸을 모욕으로부터 지키는 방패였고 저는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 딸 다인이는 이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였다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백화점 명품관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 그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고급 그릇, 며느리에게 쏟아지는 모욕,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는 남편의 싸늘한 시선.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한 여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님, 제가 고른 이 디자인, 사실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소박하고 촌스럽다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 세계 명품 시장을 움직이는 거물급, 가문에 숨겨진 상속녀였다는 믿기 힘든 반전. 가진 것이라곤 오만과 허영뿐이었던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했던 것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할 테니까요. 과연 그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서지영 여사는 거울 앞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고 그 자리에 며느리 윤소라를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죠. 주방에서는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소라가 차가 담긴 찻잔을 내밀자 서지영 여사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불만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 박도연이 윤소라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서지영 여사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남들은 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맡는데 윤소라는 지방 사립대 출신에 직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지영 여사는 늘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지영 여사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몰라? 내가 거기 가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넌 뭐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여전히 윤소라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도연은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좀 말해봐? 내가 왜 쟤를 백화점에 데려가야 하는 거야? 서지영 여사가 윤소라를 가리키며 말하자 박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소라도 우리 가족인데요. 가족이긴 뭐가 가족이야?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고. 서지영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소라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윤소라가 말하자 박도연은 그녀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소라야. 너도 가야 해. 박도연은 서지영 여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서지영 여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러면 내가 옷부터 골라줄게. 내 마음대로 입고 나가서 우리 집 망신시키면 안 되니까. 박도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윤소라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영 여사는 윤소라를 불러앉히고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백화점에서 절대로 나서지 마. 물어보면 대답만 하고 괜히 아는 척하다가 무식한 거 들켜서 우리 집 창피 주지 말고. 네, 어머님. 그리고 옷차림도 내가 정해준 대로만 입어. 화장도 진하게 하지 말고. 서지영 여사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말투부터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 친구들 만나게 되면 조용히 있어. 괜히 말했다가 교양 없는 거 들킬까봐 걱정이야. 윤소라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힘든 소리를 듣고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평소에도 이런 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소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백화점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명품관. 서지영 여사는 명품 브랜드 매장을 돌며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고 며느리 윤소라는 그녀를 보조하며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은 서지영 여사의 절친인 최민정 여사의 생일 선물과 그녀의 딸 결혼 축하 선물을 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최민정 여사 또한 서지영 여사처럼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서지영 여사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윤소라, 저기 저 은색 식기 세트 좀 봐봐. 내가 말했지. 실버로 된 화려한 디자인이 제일 눈에 띄는 거라고. 서지영 여사는 윤소라에게 말했지만 윤소라는 다른 코너에 있는 단순한 흰색 도자기 그릇 세트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릇의 우아하고 간결한 곡선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윤소라는 조심스럽게 그 그릇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 세트는 어떠세요? 튀지 않고 단정해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윤소라의 말에 서지영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라고? 너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 최민정 여사가 좋아하는 건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이야. 이런 밋밋한 걸 선물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때 마침 최민정 여사와 그녀의 며느리 장혜원이 명품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혜원은 한눈에 봐도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 지영아. 이게 누구야? 여기서 만나네. 최민정 여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윤소라를 슬쩍 가리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며느리 윤소라야. 윤소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라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정 여사 며느리 장혜원이라고 해요. 장혜원은 윤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소라 씨가 고른 선물은 뭐예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르시는 중인가요? 장혜원의 말에 서지영 여사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혜원은 자신이 고른 화려한 금장 식기를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이 그릇 세트를 선물해 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요. 장혜원의 말에 최민정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역시 보는 눈이 달라.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 진가를 알아봐야 의미가 있는 법이지. 최민정 여사의 말은 은근히 서지영 여사와 윤소라를 비꼬는 듯 했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윤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민정 여사가 윤소라가 들고 있는 흰색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건 뭐니? 윤소라 씨는 저런 걸 선물하려고 했나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얼굴이 빨개졌고 윤소라는 서둘러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민정 여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윤소라를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며느리 안목이 정말 소박하네. 요즘 누가 이런 걸 선물하니? 서지영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민정아. 우리 며느리가 뭐가 어때서? 서지영 여사의 고함에 명품관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왜 그렇게 흥분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내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서지영 여사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체면이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윤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소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창피를 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서지영 여사는 그대로 윤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가 들고 있던 그릇 세트를 거칠게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고급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백화점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소라는 뺨을 감싸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민정 여사와 장혜원은 경악했고 다른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였다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다른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지영 여사는 윤소라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도연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박도연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최민정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고른 물건을 부수시고 뺨 때리고. 박도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윤소라에게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서지영 여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 좀 봐. 여기서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알아? 그러자 박도연은 놀랍게도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윤소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윤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그릇 앞에서 윤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글썽입니다. 여보,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랐을 뿐인데요. 마음에 든다고? 저런 촌스러운 걸 골라서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먹으려고? 박도연의 말에 윤소라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죠. 그때 윤소라의 눈에 매장 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릇이 깨진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매장의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윤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그런 매니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이깟 싸구려 그릇 하나 깨진 게 뭐가 대수라고. 하지만 매니저는 서지영 여사의 말을 무시하고 윤소라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저희 브랜드의 숨겨진 역사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은 저희 창립자가 가장 아꼈던 철학이 담겨 있어 소수의 고객에게만 공개하는 특별 라인입니다. 매니저의 말에 서지영 여사와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윤소라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지영 여사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매니저는 윤소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철학에 대해 어떻게 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소라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실용적인 아름다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립자께서 늘 말씀하셨던 철학이죠. 윤소라의 말에 매니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이 디자인은 저희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최민정 여사는 윤소라가 고른 그릇이 사실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장혜원 역시 윤소라를 비웃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연은 아내가 숨겨진 재벌 상속녀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윤소라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고른 이 디자인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서지영 여사와 친구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윤소라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소라야, 무슨 소리야? 박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윤소라는 뿌리쳤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윤소라는 이혼을 선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박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지영 여사와 친구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소라는 밤 11시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친정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아버지 윤태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이 밤중에 웬일이니? 윤태준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윤소라의 뺨에는 여전히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아빠, 윤소라는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황급히 딸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 소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김현주도 잠옷으로 나와 딸을 보았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윤소라는 소파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고 김현주는 물수건을 가져와 윤소라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윤태준 회장의 다정한 목소리에 윤소라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그릇을 부순 일,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탓한 일까지 모두 말했죠. 뭐라고? 공개적으로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윤태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딸이 당한 일을 듣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쫓아냈다고? 윤태준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딸을 소중하게 키워왔는데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야, 내가 뭘 잘못했니? 조용히 있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릇을 골랐을 뿐인데요. 윤소라의 말을 들으며 윤태준 회장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소라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싸구려나 고르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고른 그릇을 부쉈어요. 그 순간 윤태준 회장의 눈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뭐라고? 싸구려라고? 윤태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보여주지. 윤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주와 윤소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죠. 여보, 진정해요. 소라만 더 힘들어져요. 김현주가 남편을 말렸지만 윤태준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것도 그런데 내 딸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고. 윤태준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연은 자신의 회사인 은하건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저희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지난 3년간의 급성장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윤소라와 결혼한 직후였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윤태준 회장, 알지? 당연히 알지. 전 세계 명품 시장의 큰손이잖아. 왜? 그분이 혹시 내 장인 어른이야? 전화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윤태준 회장이 내 장인 어른이라고? 박도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박도연은 급히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박도연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윤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해라. 아버님, 혹시 저희 회사 일에 관여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윤태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 사업을 도운 것도 나고 이번에 손을 뗀 것도 나다. 박도연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소라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할 때도 너는 소라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더 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끝났어. 내 딸이 그 집에서 받은 모욕의 대가를 이제 너희가 치르게 될 테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도연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서지영 여사는 며칠째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대체 무슨 일이니?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박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윤소라의 친정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대요. 그런데 윤소라를 내쫓은 후로 모든 지원을 끊으셨고요. 서지영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윤소라의 친정에서 도와줬다고? 네. 장인어른께서 그동안 저희 사업을 뒤에서 지원해 주셨던 겁니다. 서지영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돈을 적으로 돌린 것, 보기에 소박해 보였던 윤소라의 친정이 사실은
재벌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귀한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말이냐? 서지영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무시 때문에 가문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도연아, 빨리 윤소라한테 가서 사과부터 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 서지영 여사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윤소라가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서지영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편견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은하건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박도연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회사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집에서 며칠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윤소라가 얼마나 귀한 며느리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한편 윤소라는 아버지의 집에서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야, 정말 이혼하는 게 맞겠니? 네, 아버지. 이미 마음 정했어요. 윤소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게도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모욕과 무시는 한계를 넘었고 박도연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박도연이 윤소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윤소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서로 다른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라야, 제발. 하지만 윤소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도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윤소라는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윤소라는 자신이 기획한 새로운 라인의 제품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제품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품격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도연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지영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지냈고 박도연은 작은 회사에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윤소라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임을 깨닫게 합니다. 윤소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서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